예. 초반에는 뭐 열기가 뭐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또는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느덧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또 주변에 공부한다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뭔가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참 보여줄 거는 없고 그죠?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봐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참 큰일 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곧 10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11월 중순이 되면 30일에 대비 개강을 해요. 네. 그러면 막 지금 나오니 안 나오니 중요한 안 좋으니 막 이러다가 이때 되면 이제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학의 정의 뭐 이런 기초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초반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거를 10년 넘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2019년 11월 12월인데 시험은 2020년에 있잖아요. 쭉 해서 10월 달에 멀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넘기는 거예요. 그냥 1월 달 넘기고 그죠? 그리고 몇 월 달이 되면은 이제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7월 되면 이제 보이거든요. 10월이. 그러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겠는데 워낙 많이 안 했으니까 분량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은근히 나름대로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기간에도 마음을 쉽게 못 잡아요.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서부터는 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찍는 게 답이 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는 거죠. 유행은 없어요. 자기 한 것만큼 나와요. 한 것만큼. 이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쪽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금은 새로운 거를 뭐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배운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와 착각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난이도예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린데 100분이잖아요. 100분. 100분이면 학개론에 50분, 민법에 50분 쓸 수 있는 배열이 아니라고요. 민법에는 50분 써야 돼요. 지문이 길어서 판례도 있고. 그러면 50분 문제를 풀고 마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 80문제 마킹하는 시간 빼면 학개론에 40분, 민법 50분 배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개론에서는 계산을 빼고 이론에서 몇 분씩 걸리게끔 풀게끔 문제가 구성이 안 된다고요. 보면 웬만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론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론을. 안 되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계산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더라도 계산은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잘못 휘말려 들어가면 그러면 오히려 고전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참 공부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믿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 막바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민법 공부하고 일주일 개론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는 한 3년간의 계획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지금은 1차에 올인한다 그러면 매일 민법하고 개론을 매일 봐야 돼요. 매일.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계속 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계속.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6번에 보시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A와 B는 각각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하고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때 이제 지배효과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때 A는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경우죠. 그렇죠?
종합자본 수익률을요, 이거를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측정하는데요. 이 순영업소득은 소득 이득하고요. 무슨 이득을 다 반영한 거예요. 자본이득을 운영상의 임대 수익하고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벌어진 이익까지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가격의 변화는 없는 경우로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냥 뭐만 주어져 있어요. 순영업소득. 그죠?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20억이죠. 예,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그럼 얘는 몇 프로 나오겠어요? 10% 나오죠. 그러면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했을 때는요, 종합수익률하고 지분수익률의 크기가 같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분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무슨 투자액에 대한 지분투자액은요,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의 크기로 측정하는데요, 이거는 종합수익에서 저당수익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자. 그러면 지분 두 번째 조건은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은 자기 자본이 4억 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16억 원을 빌렸어요. 그죠? 근데 연리가 몇 프로로 빌린 거예요? 8%. 그럼 16억에 8%면 얼마겠어요? 야, 뭐 우리 김 총각은 암산으로 모든 게 다 계산이 돼. 그잖아. 찍어봐야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기 있으신 분들이 없군요. 이거 폰은 갖고 가면 제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폰 케이스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포기를 하든 풀든 그래도 계산기는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계산기는. 얼마 나와요? 네? 1억 2,800?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가 2억이고 이게 1억 2,800 나온다고요? 그러면 빼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7,200? 그러면 4억 대비 7,200이면 몇 프로 나와요? 그거는 또 계산 안 하고 이것만 참. 몇 프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순수하게 전액을 다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와 그죠? 차입을 동반해서 발생했을 때 있죠. 예, 그러면 지렛대의 크기는 18에서 10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이거는 8%포인트라고 해줘야 돼요. 예, 백분율의 변화를 저거를 그냥 만약에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요, 저 비율의 크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백분율의 변화를 표시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은 1번에 8% 포인트라고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시험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작년에 이런 유형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유형으로 나왔을 때 그죠? 예,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쯤에서 뭐 계산이 안 된다고 뭐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이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합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그죠? 예, 근데 부의 지렛대 효과는 종합수익률보다 뭐가 클 때요? 저당 수익률이 클 때. 자, 그랬을 때 부의 지렛대 효과를 무슨 효과로 바꾸려고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어? 일단은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 그렇잖아요. 얘가 얘보다 크면 부의 지렛대 효과니까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은 얘가 얘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있겠어요? 그렇죠. 대출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늘리면은 원리금 지급액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서 종합 수익이 뭐보다 저당 수익보다 커지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 수익률에서 뭐를 차감해서요? 지분 수익률을 빼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종합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뺐잖아요. 네, 뺀 게 남은 게 결과가 플러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의 정과 부의 지렛대 효과는 얘하고 얘하고의 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고요. 얘가 1%예요.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얘가 11%예요. 어? 얘가 11%면 얘가 10%일 때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에 대한 게 약 한 1%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더라도 정의 지렛대 효과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러니까 이론으로 혹시 구성이 됐을 때 고기 정도까지는 정리가 돼 있으시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고 그렇지 못하면. 근데 이게 이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런 표현들이 학개론 기본서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문이 나왔을 때. 그죠? 그게 판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딱 정해진 거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요거는 기본서상에도 나와 있어요. 얘가 얘보다 크면 무조건 정의 지렛대 효과고 반대 경우는 뭐 부의 지렛대 효과까지는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정도까지만 이제 소화할 수 있으시면 17번에 가시면 위험 관리에 대해서 자,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피하는 거. 위험을 뭐 하는 거 있어요? 축소하는 거. 여기 안에 이제 위험을 통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게 있죠. 문제가 물어본 거는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에요? 전가하는 거. 위험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걸로. 그래서 물가 상승률 등에 대한 위험을 임차자에게 넘기는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거. 그게 위험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번에 보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 있죠. 그거는 위험을 회피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 있죠. 그건 위험을 통제하는 민감도 분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가 제목이 나왔을 때 이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보수적인 예측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을 뭐 하는 방법? 상향 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있죠. 얘를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요. 요구 수익률을 뭐 하는 거? 상향 조정하는 거.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거니까. 자, 18번에 보시면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매년 연말 3년 동안 3천만 원씩을 지불받기로 하고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 토지 매매 가격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매년 이제 얼마씩? 3천만 원씩. 이 돈의 무슨 가치를? 현재 가치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럼 1.1로 할인하고요. 얘 1.1로 할인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2,727만 원 떨어지고요. 그러면 1.21로 우리가 할인하시게 되면 그 다음엔 얼마 나오겠어요? 2,479만 원. 그죠? 1 플러스 0.1에 대한 삼승하면은 1.331로 이렇게 할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얼마? 2,253만 원. 이거를 다 합하게 되면은 5번에 7,460만 원 정도 나와요.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이거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써야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R분의 1-1 플러스 R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0.1이잖아요. 1-1 플러스 0.1에 대한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죠.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려고 그러면 분의 1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전환을 시켜서 계산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이걸 만약에 주려고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3승의 수치를 줘야 돼요.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5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요. 일단 미래가치 구하는 것 있죠. 일단은 일시불에 뭐 있어요? 미래가치 개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있고요. 현재가치 구하는 거 보게 되면 일시불에 현재가치 개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당상수는 미래가치 구해요? 현재가치 구해요? 저당상수는 미래가치 구한다? 현재가치 구한다? 우리가 감채기금 개수라고 얘기했죠. 얘 여기 보면은 미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미래가치 구할 때서. 그러면 저당상수는 어디로? 이거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이면 틀리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열만 하면은 얘네들이 역수고 얘네들이 역수라는 거. 우리가 이모티콘을 갖고 정리해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서 뭐를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 얘는 뭐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는 얘는 얘는 미상환 저당 잔금. 즉 뭐를 구할 때? 잔금 비율 구할 때. 얘는 상환 비율 구할 때 써요. 그죠? 감채계수는 주택 연금 계산할 때 얘를 써요. 그죠? 요거를 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금 수지의 계산이 있죠. 현금 수지 계산하게 되면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서 뭐를 빼줘요? 여기 보면은 요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예,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를 계산할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뭐를? 저당상수를. 근데 우리가 이제 지분복귀 계산할 때 보면요. 매도 가격에서 그죠? 예, 경비 빼면은 순매도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미상환 저당잔금 빼면 전하고 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빼는 거는 경비 빼고요. 미상환 저당잔금 빼고 자본이득세 빼면 얘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요 미상환 저당잔금 있죠. 예, 요거 계산할 때 얘 쓰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예, 그러니까
얘네를 지문으로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는 거기까지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3번에 보면 일정 기간 후 일정액을 모으기 위해서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있죠. 자당상수가 아니라 감채인계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채인계수는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될 액수 있죠. 예, 그거를 구할 때 뭐를 쓰는 거예요? 감채인계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거예요. 5년 후 주택 구입 자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에 적금액 있죠.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구할 때 뭐 쓴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인가 돈을 5년 후에 얼마를 갚기로 하고 3억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나는 몇 년의 기간 안에 5년의 기간 안에 3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 내가 적립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얘를 모르는 거죠. 얘는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은 총액 구하는 개념이고 연금에 역수된 애들은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돼 있죠. 20번 같은 경우는 지극히 어떻게 돼요? 간단한 문제죠. 세전 현금 수지를 산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가 되겠죠. 그죠? 소득세가. 이렇게 단답형도 나와요. 단답형도. 그죠? 근데 이것만 맞췄다고 좋아하기는 뭐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맞춰서 11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24개가 나와야 되는데. 예? 어쨌든 현금 흐름에 관련된 거는요. 매년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가면요. 뭐를 물어봤어요? 네, 내부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해주는 할인율이고요.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어? 예.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예요. 어? 얘는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저걸 실현 수익률로 써도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투자론에서는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기대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은 같은 거로 이렇게 봐줘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데 그래서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클 때 투자하죠. 똑같아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 요구수보다 클 때 투자해요. 그래서 여기는 할인율로 못 쓰는 거예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재투자율은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무조건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인 거예요. 수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 있죠. 거기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내부 수익률은 유입양가가 유출양가를 갖게 해주니까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익성지수를 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21번에 2번 지문을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네.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건 뭐냐면 단일 투자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전에는 독립적인 투자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일 투자안이라고 써요. 단일 투자안에서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수년가도 0보다 크고요.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거예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다시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그 투자 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의사결정 방법이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환가법에서 선택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순환가법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걔는 순환가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은 얘는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선택의 우선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그려서 해본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가 순환가가 되고요. 여기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가정할 때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을 때 얘는 순환가가 990이고요. 650만 원이고 1365만 원, 88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17.9%, 그 다음에 19.1%, 그 다음에 15.1%, 그 다음에 17.6%. 자, 4개 투자안이 있어요. 순환가법에서는 A, B, C, D 중에서 뭐 선택하겠어요? 순환가에서는 C를 선택한다고요. 순환가가 제일 크니까.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B를 선택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 얘가 제일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순환가법이 나은 거예요. 왜 순환가법이 나냐면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은 순환가의 크기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환가법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 순환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고 해놨죠. 틀리죠. 순환가법의 재투자율은 뭘 써요? 재투자율. 순환가법의 재투자율. 아니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할인율 못 써요. 예, 요구 수익률 쓰죠. 재투자율. 요구 수익률 써요. 내부 수익률법 있죠. 할인율 못 써요. 내부 수익률, 재투자율, 내부 수익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난이도로 나왔는데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남겨놓고 나 혼자만 떠날 수는 없어요. 그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머물 때 같이 머물러야죠. 뭐 이런 거. 여기 둘이 참 친구라며. 집안에서도 알겠네. 서로 공부하는 건 알 거 아니에요. 둘이 나와서. 그러면 틀림없이 시험 끝나면은 본인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결과도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게 될 거라고. 아무 개는 어떻게 됐니? 이런 거. 부모 입장에서는 꼭 확인해 보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개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친구라고 둘이서 참 의리 지키기는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개는 되고 우리가 안 됐으면 그것도 참 왠지 모르게 서운한 거고. 어떻게 둘은 같이 손잡고 떠날 것 같은 거야? 아니면 둘이 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명분을 쌓고 있는 거야? 참. 근데 여기는 뭐 아무 관계도 아닌데 김총각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니들이 안 떠나는데 내가 떠날 수 있겠니? 그래갖고 머문다는 거는 또 참 그런 거야, 그지? 누가 됐든 어쨌든 간에 떠날 때 떠나줘야 되지. 그렇잖아. 근데 다른 데는 그 말을 못하는 학원도 있어요. 거기 계신 분이 한 10여 년 머물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작년부터 봐왔거든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씩 쉬시는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쉬는 날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뭐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있으시대요. 재산은.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하러 그거를 벌기 위해서 그걸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의 또 스타일이죠. 왜 쉬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상 그분의 입장에서는 따든 안 따든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한 이제 오래 머물고 있었다는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저기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뭐 몇백억 있으신 분이 뭐가 걱정이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제되는 친구만 이제 소위 얘기한 대로 이제 뭐 그죠? 누런 이제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근데 그분의 또 낙인 것 같아요. 그게 열심히 벌어서 애한테 그냥 쏟고 막 이러는 게 본인은 뭐 본인에게 쓰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경우죠. 자제는 뭐 몇천 마리 찾아도 매년 바꿔주고 본인은 뭐 연식이 한 10년, 15년 된 거 아직도 그냥 굴러만 가고 있으면 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열심히 나도 해가지고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벌기 위해서는 일단 따야 되잖아요. 뭐 따야지 뭘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거주지가 진짜 만약에 이쪽이라고 그러면 매일 남겨서 공부를 시켰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불안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선생 입장이 종강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종강을 시키고 갈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이제 우리 2주에 백선 할 거 아니겠어요? 2시부터. 백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정리가 돼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명확하게. 그때 김정은 진단을 내려줄게. 진단.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22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에서 회수 기간을 물어봤어요. 그죠? 회수 기간. 거기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요. (5년까지) 돼 있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1억이 지출이 된 거죠? 예, 1억이. 자, 근데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순현금 흐름이라는 얘기고요. 밑에 칸을 하나 더 그리면은 이게 누적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이제 1억씩이죠. 근데 1년 차 때 얼마 들어왔어요? 2천. 그러면 누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천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2년 차 때 3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천으로 바뀌죠. 근데 3년 차가 되면은 다시 3천이 들어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2천. 그러면 4년 차가 됐을 때 얼마가 들어왔어요? 4천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2천으로 바뀌는 경우죠. 이렇게. 1년이 12달이니까 1년 사이에 4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6개월 기준하면은 2천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결국은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밑에 칸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출제할 때는 밑에 칸을 빼버린 경우죠. 왜? 밑에 칸이 있으면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 있는 회수기간법에서는요.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해야 하네요. 어?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흐름이 더 좋은 투자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은 기간 안에 회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에 3년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요. 상환 조견표가 나와 있죠. 기억하고 리을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나타낸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먼저 대출 조건이 어떻게 돼요? 융자 조건이. 어? 융자 조건이. 아, 1억 2천 빌렸을 거 아니에요. 융자금이. 어? 그러면 융자금이 1억 2천인 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거기 보면은 자 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12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융자금을 뭐로? 네, 납입 횟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봤더니 자 원금 상환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잖아요. 100인데 기간이 120월이잖아요. 100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120 하면 1억 2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억 2천이죠. 얘를 120으로 나누면은 얼마? 1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는 또 몇 프로겠어요? 달에 6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죠? 1년이면은 720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을 720을 1억 2천 나누게 되면은 몇 프로 나오냐면 6%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게 되면 1억 2천에 대한 6% 하면 720 나오죠. 근데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이자가 6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60만 원에서 이자가 어떻게 돼요? 5천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왜 5천 원이냐면 100만 원에 5%면 얼마겠어요? 5천 원이잖아요. 5천 원씩 주는 거예요. 5천 원씩.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59만 5천 원, 그 다음에 기억이 되면은 59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58만 5천 원 하고 5천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되면 잔액이 딱 100만 원 남았겠죠. 100만 원에 5%하면 얼마겠어요? 5천 원. 그러니까 100만 원하고 5천 원 합하게 되면은 원리금이 100만 5천 원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고로 얘 100이죠. 100인데 1억 2천에 대해서 연리가 1억 2천에 대해서 연리가 몇 프로예요? 6%잖아요. 그죠? 6%인데 이거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005% 나온다고요. 매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원금에 대한 얼마씩 5%씩 이자는 계속 균등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왜 균등하게 줄어들겠어요? 잔액도 균등하게 줄어드니까. 그렇잖아요. 1억 2천에서 1년차가 되면은 1억 2천 기준 했을 때 그 6% 계산해서 60만 원씩 빼는데 2년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 2천에서 100만 원 갚았잖아요. 그럼 1억 1,900 남을 거 아니에요. 1억 1,900에 대한 몇 프로? 여기 있는 이 5% 계산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 나오냐면 59만 5천 원 나온다고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빨리 뭐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인데 이러면은 원금 총액이 융자금의 총액이 얼마가 되고 이자율이 몇 프로가 되겠다는 게 역순으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또 한 5초간 째려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예. 근데 실전에는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테니까. 그렇죠? 내가 요즘은 가가지고 계산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지금 뭐 그거 할 겨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 23번에 계산을 못 하셨잖아요. 근데 24번은 풀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24번에 일단 원금 균등하고요. 원리금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점증 또는 체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원리금의 크기를 얘기할 때 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체감한다고 그랬고 얘는 균등하다고 그랬고 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체감하는 이유는 왜 체감하겠어요? 원금은 균등해요. 근데 뭐가?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리금이 체감한다는 얘기고 얘는 원리금은 균등한데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요. 이자는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상에서 물어볼 때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면은 무슨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수평으로 그면
아니 얘는 원리금 균등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원리금이니까. 얘는 만기일치 상환 방식이잖아요. 얘는 뭐가 이자가 균등하지. 이자가 만기일치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은 안 이루어지고 이자만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건이 고정금리라고 가정하게 되면 동일한 이자를 계속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냈더니 또 대부분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는 안 본 거예요. 이 조건은 안 보고 이 수평만 본 거예요. 수평만.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원리금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 세 가지의 비교는 반드시 숙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 셋 중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대출 초기 어느 게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얘가 뭐가 제일 크니까? 원리금이 제일 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끔 인용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요. 24번에 5번 지문에 보면요. 원금 균등하고요. 원리금 균등 중에서 첫해 원리금 지불 후에 더 많은 잔금이 남아있는 방법은 뭐예요? 원리금이 더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원리금 지급액이 매기간 일정한 저당 상환 방법이 바로 뭐겠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원금 상환분이 매기간 일정한 방법이 원금 균등 상환이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요. 점증 상환 저당은 대출기간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출자는 대출기간 초기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초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입자의 소득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할 때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기준할 때는요.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점증 상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보다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본인들이 제목을 달고요. 어느 정도는 정리를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5번에 보시면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적용과 관련해서 다음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네. 일단 고정금리는 만기 때까지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나 이자율 변동 위험 또는 조기 상환 위험 등에 노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이자율을 높게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고 가정할 때는 고정금리가 무슨 금리보다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변동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가산금리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준하고 가산 중에 뭐를 조정해요? 당연히 기준이죠. 그렇죠?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을 한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가산금리는 대출을 할 때 정해지는 거고요. 가산금리의 적용 기준은 은행마다 틀리고 또 지점마다 틀려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기초적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무슨 금리로 대출받는 게 좋겠어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물가에 연동시킨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는 차입금을 조기 상환을 해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함으로써 시장금리의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차입자에게. 연간 이자율이 동일할 때 이자를 매년만 상환하는 것보다 매월말 상환하는 것이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이자를 지급할 때 1년에 한 번 받는 거 하고요. 1년에 4번 나누어서 받는 경우가 있겠죠. 어느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4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왜 임대료 갖고 얘기했잖아요. 매월 임대료를 10만 원씩 받는 경우하고, 그죠? 분기별로 30만 원씩 받는 경우.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로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에 가면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데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금리가 계속 상승할 때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번에도 왜 정부가 안심 뭐 전환형 대출 그래갖고 이번에 상품 하나 출시했죠.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지금 역전하는 그런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과 이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변동금리가 높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90% 이상이 다 변동금리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리스크가 큰 취약계층들이 있다고요. 거기부터 순차적으로 부도나거나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손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변동금리를 뭐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자꾸 지금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정부가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변동금리를 주신 분들은 뭐로? 고정금리로 바꿔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금리의 부담이 적을 때 지금 갈아타는 게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또 뭐 얘기를 해보셨으니까 잠깐 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하시죠.